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일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보름여 남은 대통령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탈당을 계기로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극적인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적잖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은 김문수 후보의 침묵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김 후보가 애초엔 탈당을 만류했다는 YTN 보도 이후 사실이 아니란 당 차원의 반박만 있었을 뿐 김 후보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후보님, 저희 질문 좀 받아주세요, 후보님. 탈당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다 결국 자진 탈당 카드로 돌파구를 찾은 셈인데 결단 시점은 공교롭게도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이자 첫 TV토론 하루 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30% 안팎 박스권에 갇힌 김 후보 지지율에 다소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과의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결행이 김 후보의 중도 외연 확장을 돕기 위한 행보란 덴 이견이 적지만 출당 또는 제명으로 보다 확실한 대국민 메시지를 주는 대신 자진 탈당의 형식을 취하면서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점은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입니다. 강성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지지층과 함께 중도 무당층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인증 후보 김문수는 이제 무슨 수를 써도 극우 내란 후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에 따른 국정혼란에 사과도 없이 조기 대선 60일 가운데 40여일이나 지난 시점에 뒤늦게 탈당을 했다는 점도 한계로 남습니다. 단일 대우를 어렵게 만드는 후보 교체 시도 논란의 여진도 지지율에 발목을 잡는 요인인데 결국 김 후보의 정치적 역량이 변수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자 4명의 첫 TV토론이 오늘 진행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1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 4명입니다. 이들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시간 총량제 토론을 벌인 뒤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유세 도중 이른바 셰셰 발언과 방산주 보유 등 과거 논란을 직접 꺼내들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대세론 속 이 후보의 평소 정면 돌파 성향이 되살아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를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친중 논란에 불렀던 셰셰 발언을 스스로 끄집어내 국익 중심 외교를 하자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같은 날 포항에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벌인 검찰을 직격하는가 하면 다음 날엔 지난 대선 직후 방산주 보유 논란도 꺼내 따졌습니다. 이해 충돌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는데 저 국회의원도 안 된데 주식 샀는데 무슨 내부 정보를.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할 수 없이. 모두 원고에 없이 현장에서 후보의 개인기로 나온 즉흥적인 발언으로 전해졌는데 험지에서 논란거리를 외려 먼저 꺼낸 건 실수가 아닌 안정적인 대세론 속 계산된 행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당선대의 관계자는 이 후보의 최근 행보가 우호적으로 바뀐 여론 지형을 느끼고 왜곡된 과거 사안들의 팩트체크에 나서는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과거 논란이 부당한 면이 있었던 만큼 이재명의 원래 스타일대로 정면 돌파에 나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변수는 제가 생각해봐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마타도나 흑선전을 내도 현무양 국민들이 바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선대위 내부에선 압도적 승리가 아닌 안정적 승리가 목표라고 강조할 정도로 대세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지지를 호소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안정적인 승리를 위해 이 후보도 다시금 경선 기간 때와 같은 부자 몸조심 전략으로 회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정치권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보수 진영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까지 손을 내밀며 총리설도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직까지 던지며 대선 경선에 나섰지만 한덕수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되며 결선 문턱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한덕수 단일화 띄우기의 배후에 용산과 지도부의 의중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고 선대위 참여 요청에도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연일 당을 향해 사이비 보수, 국민의 짐과 같은 가시도친 표현을 쏟아냈고 정계 진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조언에 따라 꼬마 민주당으로 갔다면 가슴앓이 하지 않았을 거라며 후회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균열로 인한 빈틈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파고들었습니다. 홍 전 시장을 향해 상대 진영이지만 밉지 않았던 분이라며 돌아오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고 SNS에 적은 겁니다. 홍 전 시장 고향인 경남 창녕 유세에선 두 사람 사이의 통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훌륭한 분이라고 홍 전 시장을 추켜 세웠습니다. 일각에서 흘러나온 홍준표 총리설엔 선거 중에 그런 고민을 하겠느냐고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 것이냐는 우리가 이긴 다음에 고민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홍 전 시장은 대선을 앞둔 여러 여론조사에서 비이재명 2030 세대로부터 보수주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탄핵엔 반대했지만 계엄에 비판적이고 평소 윤 전 대통령과 친윤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 역시 고려 대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덮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도 군기를 잡았다.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 질서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배출할 경우 일당 독주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와 반발 심리를 통합형 인선으로 줄일 수 있다는 측면도 거론됩니다. 그런 중도와 보수의 영역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위한 공간이 훨씬 넓다. 깜짝 놀랄 인사들도 들어오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발걸음 역시 바빠졌습니다. 보수정당 괴멸의 위기에서 큰 역할을 해준 보수의 영웅이라고 지원을 호소하거나 향후 있을지도 모를 보수 재편에 있어 홍 전 시장 역할론을 부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종의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위로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주변 분들하고 어떻게 좀 위로해드릴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대선 종료까지 정치 포스팅 중단을 선언한 홍 전 시장.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전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선 이후 영향력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과 공수처 등에 대해 상반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각 검찰의 수사권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권력기관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신윤정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을 10대 공약 두 번째에 배치할 정도로 강도 높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기소권만 남겨두고 비위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더라고 봅니다.
공수처 검사는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김문수 후보는 정반대로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사법체계 혼란을 빚은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을 다시 검찰과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개혁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원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내부를 감찰하는 자리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자며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김 후보는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자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공약했는데 법관에 의한 재판권 독점을 견제하는 등 사법 대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이를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정치 권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는데 각 후보의 공약에서 모두 공수처 역량 강화나 검찰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은 빠져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다음에 전문성과 역량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뒷받침해야 하는가 이런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의 이해 득실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후속 절차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군 관련 공약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군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적용하거나 군 복무 시 가산점을 주겠다는 내용 등 가지각색의 공약이 포함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제각각 군 관련 공약들도 내놨습니다.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남녀 불문하고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군 복무 경력 활용 방안을 두고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경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기관 호봉에 군 경력을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는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병역 이행자들이 채용 등의 이점을 받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면서도 여성도 희망시 복무가 가능하도록 내걸었습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안을 두고는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공약으로 주로 언급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야간, 휴일 등 수당을 현실화하고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 폭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학업과 연계하는 안에 집중했는데 초급 간부들의 대학과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고 단기 복무 기간도 2년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계엄 수습이란으로 군 개혁안을 낸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국방문민화를 핵심 공약으로 냈습니다. 방첩사를 비롯해 정보기관 개혁을 추진하거나 인사청문회를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 확대하고 공약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초대 국방부 장관직의 민간인 출신을 발탁하는 안도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공약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의료 정상화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해법에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개혁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우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높여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공공의대 관련 공약은 의사사회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 세부적인 정책 추진 방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회복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의료체계를 붕괴 상태로 진단하고 취임 이후 6개월 안에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의료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결정이 정부의 의도에 맞춰 편향될 수 있는 만큼 위원회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보건부를 분리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위험을 줄이는 광역거점 외상센터 국가 완전 책임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한 사항들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사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이 개편되면 혼란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후보들이 저마다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철회가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100년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약도 공약이지만 소통 능력이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핵심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 번째 소환 통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조기 대선 전에 재통보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는 지난 14일 검찰의 1차 소환에 불응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 없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점도 거론했습니다. 당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대선 이후에는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만큼 검찰은 2차 소환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그동안 김상민 전 검사나 김영선 전 국회의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한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에게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두세 차례 불응하면 강제 수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선 이후 김 여사 특검이 추진될 경우 강제 수사나 피의자 소환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검찰은 일단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인 만큼 조기 대선 전에 김 여사 측에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2018년 지방선거 경선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신경 써준 것처럼 광을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예비후보 정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2022년 4월 지방선거 전후로도 전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씨는 2022년 1월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 본부에서 상임 고문을 맡았는데 무속 비선 논란으로 네트워크 본부가 해체되며 물러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전 씨 휴대전화에서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출마 예정자들을 잘 봐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들이 확인됐습니다. 영남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도의원에 출마하려는 5명의 공천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전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 모 군수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고 있다며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거나 경선 없이 신임 발굴로 챙겨달라며 경북도 의원 예비후보의 명함과 프로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선이 마무리된 뒤 전 씨는 김 씨에게 경북도 의원 후보가 고기를 보냈다며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3명이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아드린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 씨는 청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부의 명함이나 프로필을 이른바 윤핵관으로 알려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이와 관련한 검찰의 질문에 추천만 했을 뿐 청탁은 아니고 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신이 힘이 있다고 착각해서 부탁한 것이라며 신경 써준 것처럼 보이려고 광을 판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 씨가 대통령실 신모행정관은 처남인 찰리 몫으로 들어갔다며 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전 씨의 행적이 단순한 무속인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 브로커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는 과거 사법부의 수건사업으로 꼽혀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차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지금의 대법관 14명 체제는 지난 2007년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된 체제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상고심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을 만들어 대법관의 부담을 덜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아울러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양쪽 기능 중 어느 쪽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재판을 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고심 개혁은 논의 자체부터 가로막혔습니다. 뒤이어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부터 상고허가제와 함께 대법관 증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대법관의 정원 부분도 저는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에는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려 4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4개의 소부로 재편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됐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수차례 대법관 증원이 거론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건 전원합의체 기능이 마비될 거란 우려 등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대법관을 30명이나 100명으로 대폭 늘릴 경우 모든 대법관이 일관된 법령 해석을 내놓는 전원합의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란 분석 때문입니다.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이제 형이야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이제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또 합리적 증언 방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법관 수를 급격히 늘릴 경우 코드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법관 확대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지적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11분쯤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로 직원 1명과 소방관 2명이 다치고 타이어 생산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지만 검은 연기로 시야가 차단되고 건물이 계속 무너지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불에 취약한 생고무 20톤 이상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돼 완전 진화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동탄 납치 살해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가해 남성을 구속 수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경기 화성 동탄에서
3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납치돼 살해당했습니다. 앞서 3차례 경찰 신고에 가해 남성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의 긴급 임시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살인 사건이 났다고 튀어나오고 있었죠. 많았다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고 지난 1년 동안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녹취록 등 600쪽 분량의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납치 살해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커진 상황.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남편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위험에 처한 피해자는 6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17.5%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리 조치된 가해자들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가해자의 자율에 맡겨놓는 것들이 아무래도 아직 많다. 구속영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법원도 이 부분을 증거인멸의 우려로서 받아들여서 평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토대가 필요하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임시 숙소를 안내할 수는 있지만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 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가해자를 격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그 자유를 제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수사기관도 그 법률에 따라 뭐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든지 뭐 접근 금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언제까지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야 하는 건지 반복되는 범죄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남녀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협박에 활용한 태아 초음파 사진의 조작 여부 등을 파악 중인 가운데 수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임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운동복 차림의 여성이 양팔이 붙들린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양모 씨입니다. 법원은 양 씨와 일당인 40대 남성 용모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고 범행 공모 역시 부인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협박 공모하신 거 맞을까요? 버튼을 누르라니까요. 잠깐만요. 손흥민 선수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양 씨는 실제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와 교제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해진 용 씨는 지난 3월 손 선수 측에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7일 손 선수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을 체포한 뒤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태아 초음파 사진의 조작 여부 등을 파악 중인 가운데 이번 구속 결정으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손 선수 측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일당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인 만큼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른바 사세고시로 불리는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제서야 현황 파악이라는 첫걸음을 뗀 건데 추가 입법을 하지 않으면 조사를 해도 단속을 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저귀 차고 본다는 영어 유치원 입학시험 4세고시. 영어 음가를 정확하게 읽는 건 물론 자기소개를 하고 그림을 보고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7세쯤 되면 미국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의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 유치원 비용은 한 달 평균 154만 5천 원에 달하지만 보내고 싶다고 해도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영유아 사교육 과열 논란 속에 정부는 지도 단속과 실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선행학습을 한다든가 또 이걸 유치원처럼 광고한다든가 또 교습비가 시도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초과 징수를 한다든가 이러한 상황들을 엄밀하게 들여다본다라는 취지이지. 하지만 지금까지 영어 유치원과 관련한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곳은 관내에 레벨 테스트를 보는 곳이 없다고 답했고 2곳은 파악한 현황이 없다. 나머지는 한 자릿수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제서야 각 교육청에 특별 점검 시행 요청 공문을 보내 7월 말까지 레벨 테스트 실시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나서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 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학원의 반교육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현행법상 레벨 테스트 자체는 처벌할 수 없고 비용을 받을 경우 벌점만 10점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의제가 확정되면서 이제야 협상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무급에서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가 전개되는데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이 변수가 되진 않을지 산업계도 예의주시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한미가 합의한 관세 협상 의제는 균형 무역과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6가지입니다. 균형 무역은 우리가 대미 수출 흑자 8위라는 데서 비롯된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 비관세 조치는 소고기 등 수입 제한이나 검역 절차, 디지털 교역은 구글 정밀지도 반출이나 망 사용료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안보는 공급망 문제 등 중국을 의식한 의제로 추정되고 원산지나 상업적 고려 등은 우리와 큰 쟁점은 없는데 미국이 여러 나라와 동시 관세 협상을 벌이다 보니 편의를 위해 마련된 틀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국 측이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이걸 꼭 풀어야 뭐 이게 관세 협상 차원에서 이게 뭐 필수 조건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협상 시한도 문제입니다. 2차 기술 협의, 다음 달에는 고위급 접촉도 예고됐지만 미국이 주요 교역국 18곳에 더해 중국과도 관세 협상 중인 만큼 7월 8일 전까지 일괄 타결, 이른바 원스톱 쇼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시한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뭐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뒤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업무 인수인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변수라면 변수. 이미 고율 관세를 적용당한 철강과 자동차뿐 아니라 관세가 예고된 분야까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협상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야 본 궤도에 오른 협상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경제 전망기관들이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낮추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개월 연속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화하고 있는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5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 증가 판단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13조 8천억 규모의 필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부터 필수 추경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연간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 건설,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 노력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트럼프발 관세 충격을 반영해 석 달 만에 절반 수준인 1%로 대폭 낮췄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실화하는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지금 0%대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2차 추경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켜가지고 수출 감소분을 좀 흡수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큰 폭의 재정 적자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정부 지출엔 신중해야 하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잠재 성장률 하락세를 감안하여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단기적 경기 부진으로 판단해 경기 부양을 반복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T, 또 비슷한 피해를 본 명품 브랜드 디올까지 모두 뒤늦게 고객들에게 해킹 사실을 통보해 논란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킹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T는 사태 초기 고객 개개인에게 직접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문매를 맞았습니다. 특정이 돼야 저희가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게 말이 됩니까?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네, 그러면 때문에. 왜 공식 홈페이지에 짤막한 공지문만 띄웠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문제로 지적받은 뒤에야 문자 메시지로 사과했습니다. 최근 해킹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린 명품 브랜드 디올도 해킹 피해 인지부터 통보까지 5일에서 6일이 걸렸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72시간 안에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72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피해 상황을 파악해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한 건데 SKT와 디올 모두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신고해봐야 크게 시끄러움만 지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죠. 고객들한테 오히려 저는 72시간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바로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아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기업이 해킹 사실을 통지할 때 고객들에게 유출 경위와 세부 항목 등을 모두 알리도록 한 규정도 일단 피해 사실 통지 후 내용을 보완해 추가 통지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칫 늑장 통보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해킹 규모가 크거나 흔적이 남지 않은 경우 내용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방대한 경우는 그게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조사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노티스를 해야 되거든요. 실무자 중심의 어떤 신고 시스템이 조금 도입되면 해킹 범죄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도록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영향으로 가격 인상을 예고한 대형 소매업체 월마트에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SNS에 글을 올리고 월마트는 가격 인상 이유로 관세를 탓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월마트는 지난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주요 수입처인 중국과의 협의로 관세를 흡수하라고 말했습니다.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가 오늘 공식 즉위합니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각 오늘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5시에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 미사가 열립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가장 먼저 성베드로 대성당 중앙제대 아래 성베드로 무덤에 경배할 예정입니다. 경배를 마친 새 교황은 성베드로 광장으로 나와 즉위 미사에 참석하게 되는데 바티칸 당국은 약 25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중부 내륙의 켄터키주와 미주리주의 토네이도가 덮쳐 20명이 넘게 숨지고 20만여 명이 정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X에 금요일 밤에 덮친 토네이도로 14명이 숨졌고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미주리주 고속도로 경찰대가 세인트루이스에서 5명, 스콧 카운티에서 2명 등 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네이도로 켄터키주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정전 사태를 겪고 있고 미주리주에서도 8만여 명이 사는 지역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최근 발생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소유 주택 방화 사건의 두 번째 용의자가 붙잡혔다고 현지 시각 17일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BBC는 런던 루턴 공항에서 26세 남성이 생명을 위협할 목적으로 방화를 공모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13일에는 같은 혐의로 21세 남성이 이미 체포된 바 있습니다. 앞서 12일 새벽 1시쯤 런던 북부 켄티시 타운에 있는 스타머 총리 소유의 주택에 불이 나 현관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아무리 낯선 배역도 마치 원래 어딘가 존재하던 인물처럼 자연스럽게 표현해내는 배우 배두나 씨가 이번엔 사랑을 말하는 재난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장르는 물론 국경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금 같은 연기 세계를 구축할 수 있던 건 좋은 스승들을 만났기 때문이라며 영화계의 사랑을 전했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은 무슨...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이래요? 야, 네가 뭘 알아? 사랑. 웃기고 앉았네. 꿈도 일도 마음도 뭐 하나 쉽지 않은 삶에 냉소로 일관하던 그녀.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사랑과 온기로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 코로나19로 개봉이 미뤄졌던 사랑 바이러스 영화가 6년 만에 드디어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바이러스가 그 치사율이 저한테만 이제 적용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감염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되게 특별한 존재거든요, 특선이. 그래서 저런 존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최근 잇따라 장르물에 출연한 뒤 꽤 오랜만에 일상적인 인물로 돌아온 배두나. 그때 그 시절의 풋풋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저의 초창기가 있습니다. 초창기 때 저의 풋풋했던 모습이 정말 다시 걔네를 불러와서 그 초창기 때 배두나가 다시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에요, 바이러스는. 그래서 현재 너한테 중요한 건 뭐야? 돌이켜보면 배우 배두나의 시작은 마치 옆집에 사는 것 같은, 그러나 스쳐 지나가기엔 유독 눈에 띄는 일상적인 캐릭터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첫 장편 플란다스에게는 진지한 배우의 꿈을 심어줬고 세계로 걸어나갈 문도 동시에 열어줬습니다. 미국 영화도 하고 일본 영화도 하고 프랑스 영화도 하고 저렇게 종횡무진하면서 여기저기서 일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문을 두드려 본 적 없어요. 제 영화들이 저를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직도 안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한 작품만은 아니겠지만 그 작품이 내 안의 문도 열었지만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문들도 계속 열어요. 그렇게 일본, 할리우드, 프랑스 등 국경의 경계는 물론 I know you are Sunmi 451. 판타지와 SF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든 배두나. 독보적인 연기 세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냥 로봇 같은 연기가 아니라 마음을 갖고 있는 인형이라던가 어떤 마음이 있는 그런 비현실적인 캐릭터를 현실에 발을 붙이는 캐릭터로 만드는 작업. 그것이 제가 되게 많이 해왔던 작업인 것 같고요. 그 마음들은 운 좋게 초창기부터 만났던 좋은 감독들과 함께 빚어낸 거라며 수줍게 웃었지만 진짜 다
다 한 명 한 명 주옥 같아요. 정말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백지 같은 사람을 사람들 다 물들여서 예쁜 물을 예쁜 색칠을 해서 어떤 한 배우로 키워내는 거잖아요. 온 영화계가 같이 키우는 거예요, 배우. 너무 감동적이네요. 기회 앞에 주저하지 않는 배두나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란 걸 영화계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조금 미련이 남을 것 같다. 이걸 안 해본 것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실패가 두렵기도 하세요? 실패요? 실패는 당연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너무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서 단 하나의 수식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배두나. 스스로 달고 싶은 수식어는 그래서 더 간결합니다. 저는 직업이 배우라 어떻게 불려도 상관없고 그냥 배우 배두나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 외에는 욕심 부리고 싶은 거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배우 배두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조금 듣기 좋은 수식어가 있다면 믿고 보는 정도. YTN 송재인입니다. 기후위기로 뜨거워지는 전 세계 바다. 특히 한반도 주변 바다의 해수면 온도 상승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로 인해 여름철마다 갈수록 심해지는 현상이 있는데 올여름이 더욱 우려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8월 8일 관악구와 동작구 등 서울 남서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택가가 물에 잠기면서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서울 동작구에 내린 비의 양은 집중호우의 기준인 시간당 30mm의 4배가 넘었습니다. 도시의 배수 능력을 압도해 큰 피해를 부르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2000년대 들어 빈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도 지난해에는 최근 10년 평균의 10배 넘게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전 지구적 온난화입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량은 7% 늘어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다에서 수분 증발량이 늘어나 물폭탄이 한반도로 밀고 들어오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바다는 깊이가 얕아서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대륙에 갇힌 형태라 열 축적률도 높습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연평균 상승폭을 보면 서해가 0.54도로 가장 높고 남해와 동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전 평균 상승률인 0.14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전 지구의 해역들의 해수면 온도의 그 온난화 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가 굉장히 빠르게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해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특히 올해는 초여름부터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돼 국지성 집중호우의 위험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8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비교적 온화하겠는데요.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지만 자외선에는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되도록 그늘이나 실내에 머무르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8도, 대구는 16.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이 21도, 대전이 23도, 대구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